일본의 사이버 보안 수준은 완전히 밑바닥입니다. 최근에 도코모 계좌 사건에서 쉽게 타인의 통장이 털리는 등 금융권의 보안 대책은 허술합니다. 중국의 해킹으로 기업 정보가 술술 새고 있어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과 영국 등의 파이브 아이즈 가입도 어려울 것 같다는 고백이 자민당의 핵심 의원 입에서 나올 정도입니다. 최근 도코모 계좌 사기 사건은 계속 확대가 되면서 다른 결제 서비스에서도 타인의 현금이 무단 인출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수습도 복잡한데 이 와중에 또 새로운 사기 사건까지 창조되고 있기도 합니다. 경시청과 금융당국은 연일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드디어 금융당국이 혁신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계좌 이체를 쉽게 못하게 하면 되잖아 라는 단순한 대책입니다. 오늘 요미우리 신문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일본 금융청은 앞으로 계좌 이체를 할 경우에는 은행에 직접 나와서 지문 대조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NTT 도코모 서비스를 이용해서 타인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기만 하면 무단으로 인출해 나갔습니다. 이메일만 있으면 도코모 금융 서비스 개설이 가능하고 타인의 계좌이라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기만 하면 쉽게 빼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금융청이 은행에 요구한 것은 은행 결제 서비스 사업자들끼리 계좌 이체를 할 경우에는 은행에서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받거나 지문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단 금융당국은 계좌 이체부터 좀 막아놓고 대책을 천천히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처럼 계좌 이체가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무단 인출 범죄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도코모 계좌 사기로 입은 피해액은 이용자의 신고 기준으로 약 6천만 엔, 약 6억 5,300만 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신고되지 않은 피해자와 금액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행의 계좌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또 새롭게 발생하고 있거나 하는 것이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노인네들의 쌈짓돈이거나 생활비인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14일 일본 국민들은 은행 계좌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으면 빨리 신고해달라고 발표했습니다. 도코모 계좌 사기 사건에서 시작한 무단 인출이 다른 결제 서비스를 통해서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소문은 일본의 전 금융기관과 경찰청, 소비자단체, 은행협회 등이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또 경시청에서는 경찰을 사칭해서 당신의 계좌가 도코모 결제 서비스를 통해 무단으로 현금 인출되었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로 확인하려고 한다. 라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면서 경고를 줬습니다. 절대 개인정보를 주면 안 된다. 그리고 계좌를 수시로 확인해라. 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14일에는 현금 카드도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ATM에서 현금을 인출해가는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ATM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읽고 입력하는 방식은 일본에서 최초로 발생한 범죄라고 합니다. 8월부터 터지기 시작한 도코모 계좌 사건은 다른 사람의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파악해서 특정 도코모 계좌로 연결시켜서 사용하는 범죄입니다. 9월 초에 어느 고객이 내가 사용하지 않는 돈의 인출이 이루어진 것 같다 라고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면서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은행에서도 확인한 결과 줄줄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상황을 파악하고 부랴부랴 도코모 계좌로의 입금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방송에서는 도코모 계좌의 피해 건수와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뉴스는 속보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많은 은행들도 속속 도코모 계좌와의 연동을 중지하는 비상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금융권에 총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범죄 수법은 역발상 공격이라고 이름 지을 정도로 새로우면서 간단한 방법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은행 시스템은 비밀번호를 5회 이상 잘못 입력하면 타인이 시도한 것으로 보고 계좌 조회를 막아버리고 은행에 직접 가서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범죄에 사용된 방법은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은 비밀번호를 하나 정해놓고 역발상으로 여러 계좌와 아이디를 계속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계좌 조회가 막힐 일도 없고 계좌가 뚫릴 때까지 프로그램을 돌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의 강요 회의에서는 피해자가 아직까지도 피해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기관 측에서 피해를 당했는지 확인하는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 전역이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면서 전문가들의 진단들이 이어졌습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은행 계좌를 항상 확인해라. 도코모 계좌뿐 아니라 다른 가상 계좌도 취약하다. 페이 시스템도 취약하다. 본인 인증 등 보안 정책을 2중 3중으로 설치해야 한다 등의 조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진단들이 도리어 일본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보안 시스템이 금방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C19 사태로 일본의 금융기관들의 98%가 재택근무를 실시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PC를 사용해도 되는 직원들의 컴퓨터 40%에는 기본적인 바이러스 백신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행은 여러 보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보 유출 가능성과 바이러스 감염의 우려가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일 도쿄증권거래소에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는 바람에 주식 종목의 매매가 하루 종일 정지된 사태에 대한 대책 보고서도 16일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도쿄증권거래소의 시스템 장애 발생 사태로 상습적인 장애라고 비판받았습니다. 홍콩 금융시장을 대체할 아시아 최고의 금융시장이라고 자랑하던 입이 쑥 들어갈 정도로 창피를 당했습니다. 또 자민당의 아마리 세조 회장은 일본의 사이버 보안 수준으로는 5I즈에 참가할 수 없다 라는 충격적인 고백을 해서 일본 국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기밀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데 일본의 현재 사이버 보안 수준으로는 신뢰를 받을 수가 없다. 일본에서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일본이 5I즈에 가입하기 위해 시스템과 개인의 보안 유지 능력을 서양의 기준까지 올려야 한다 라고 밝힌 것입니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사이버 보안 대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디지털 국가 세계 최고가 되겠다고 큰소리치는 일본 정부에 대한 불안함이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전기. 전기를 얻는 에너지엔 화력, 수력, 풍력, 그리고 원자력이 있는데요. 이 중 원자력의 경우 한 번 건설되면 핵 연료를 통한 대규모 경제 발전이 가능하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원전 가동 중이나 핵 폐기물 처리 중 생성된 방사능 물질이 사람의 실수나 자연재해 등으로 누출될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동일본 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발전소의 원자료 6기에서 큰 손상이 발생했죠. 현재 후쿠시마 원전은 원자료 냉각수와 건물의 균열로 지하수가 건물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방사능 오염수의 농도는 최대 약 1억 배로 이 오염수는 원전 사고 직후 터널을 통해 바다로 유출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이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원전 부진의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발표했죠. 이 사고로 유럽을 포함한 각국에서 탈원전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일본은 원전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1에서 4호기에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를 일으킨 원자로 내에 응용된 핵 연료를 식히는 순환 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돼 섞이면서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염수는 지난 8월을 기준으로 1041개의 탱크에 122만 톤으로 불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스가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 새 정권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죠. 보통 일본의 국민성은 정부의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을 테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일본 어민을 대표하는 어업협회장 등은 관방장관과 국토교통,
환경상을 잇따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후쿠시마의 조업량이 원전 사고 이전의 14%에 머물러 있다며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보관 중인 오염수를 재차 정화 희석 처리해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방출 기준치 이하로 낮추면 충분히 안전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설명에도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가격 폭락과 어획량, 매출 감소로 피해를 본 일본 어민들은 재차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일본 주변국들도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는 정부는 그간 일본 측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과 관련해 투명한 정보 공유 및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으며 주변 환경과 인체에 대한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기구 그리고 피해가 우려되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력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죠. 이렇게 일본 내부서부터 주변국들까지 모두가 방류 결정을 반대하고 있는데 여전히 일본 정부는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오염수를 정화 희석 처리해 방사성 물질 농도를 낮추면 안전하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내 물질들은 현재 기술로 완전히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는 123만 톤가량의 방사성 오염수가 저장돼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도 매주 1000톤씩 녹아내린 원자로에 냉각수를 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곧 녹아내린 핵 연료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 오염수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의미죠. 만약 이 오염수가 바다로 방출된다면 어류를 비롯해서 해저의 토양물, 모든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방사능에 피폭되고 결국엔 우리 식탁으로 올라와 건강을 위협할 것입니다. 방사능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전자 세포에 섞여서 변이를 일으키죠. 흔히 총알이나 칼날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유전자 자체를 다 망쳐 세포의 증식이 비정상적으로 되거나 아예 복구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방사능은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태계에서 아주 위협적인 물질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오염수 방출 외에도 일본 정부는 오염토마저 무책임하게 폐기하고 방치해온 전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오염토가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데도 이런 행동을 유지해왔고 결국 작년 5월엔 요코하마 시내 보유원에 묻혀있는 후쿠시마산 흙을 둘러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후속 대책으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흙이나 모래를 일본 전역에 묻어 보관해왔는데 문제는 어린아이들이 생활하는 보육원에 그 흙을 묻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해당 보육원 원아 2명이 잇따라 백혈병이 발병했는데 보육원과 시민단체는 후쿠시마산 흙의 방사능을 발병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보육원은 묻혀있던 흙 일부를 폐기물 보관소에 옮겼지만 여전히 많은 양의 오염토가 보육원에 묻혀 있습니다. 보육원과 시민단체는 오염토양을 전부 파내서 방사능 폐기물 보관소 등에 보관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무책임한 일본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원전과 방사능에 대한 위협은 비단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를 포함해 우리도 언제든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한국은 이런 일에 대한 방지 대책을 세워가고 있죠. 그 일례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원전 해체 기술을 체르노빌 원전에서 직접 검증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지난 15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주 정부기관과 원전 해체 핵심 기술 검증을 위한 MOU를 최근 원격으로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방사성 콘크리트 처리 기술과 방사성 오염 금속기기 제염 기술 등에 대한 기술 실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방사성 콘크리트 처리 기술은 해체 핵심 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데 원자력 시설 해체 후에 발생하는 콘크리트 폐기물을 높은 열과 물리적 힘을 가해 골재와 시멘트로 분리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방사성 물질은 대부분 시멘트 부분에 함유되어 있어 골재와 시멘트를 분리하면 방사성 폐기물량을 5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방사성 오염 금속기기 제염 기술은 넓은 면적의 건물이나 대형 기기들에
거품 제염제를 도포하고 세척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기술로 제염액 사용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콘크리트 처리 기술뿐만 아니라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 현장 측정 기술, 광역 오염 보지 토양 처리 기술, 주거 지역 오염 보건 기술을 연이어 증명해 보일 계획이죠. 사실 일반적으로 설계 수명이 다해 영구 정지된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술 검증이나 소규모 해체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구 정지, 사고로 인해 해체가 필요한 원자력 시설은 일부 국가에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시설 해체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그것을 증명하기는 매우 어려운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개발한 해체 기술을 직접 검증해볼 기회가 마련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는 원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원전을 대체할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개발해야 하는데요. 이에 궁극의 미래 에너지원이라고 불리는 미래 에너지 기술인 핵융합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핵융합의 주 원료는 중소수와 리튬으로 모두 바닷물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이기에 사실상 연료가 무한한 셈입니다. 연료 효율도 지금까지의 발전 방식과 차원이 다른데요. 수소 1g이 핵융합을 했을 때 나오는 에너지는 석탄 21톤, 석유 12,000리터의 에너지와 비슷하죠. 게다가 원자력 발전처럼 발전 과정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도 나오지 않고 발전 방식상 대형 사고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세계 최고 수준의 핵융합 실험로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대전시 유성구 국가핵융합연구소에 있는 K스타가 그 주인공인데요. K스타는 1995년부터 12년에 걸쳐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로 2008년에 처음으로 작동을 시작해 현재 10년차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K스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에 진행한 실험에서 물질이 초고온, 초고압 환경에서 전자와 이온으로 분리된 상태인 플라즈마의 온도를 약 1억 도로 유지한 채 8초 동안 운전하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1억 도는 태양의 중심부 온도인 1,500만 도보다 약 6.5배 높은 온도로 그만큼 엄청난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이 K스타 덕분에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수십 년 늦게 핵융합 연구에 뛰어든 후발주자임에도 지금 당당히 세계적인 핵융합 주도국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이 원전에 대한 대비와 미래 에너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죠. 하지만 일본은 무책임하게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며 지구촌을 위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오염수 방류 문제는 단순히 일본이 떼를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전 세계를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일본의 언행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누출시키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오염수를 방출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말의 무게가 다른데요. 이에 우리는 전 세계와 함께 일본의 태도에 강력하게 대항해야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한국이 지금처럼 원전과 미래 에너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한다면 결국 머지않은 미래엔 우리 대한민국이 차세대 에너지를 이끌어 전 세계의 미래 에너지 리더국으로 그 영향력을 떨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